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추경안 출범 16일째 만인데요. 30조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를 했고 이 추경안 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있는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게 또 근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죠.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추경은 30조인데요. 그 안에 30조 5천억 원인데 그 안에 이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형태로 13조 2천억 원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편과 선별 지원을 이제 절충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이제 15만 원씩 이제 동일하게 나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는 30만 원과 40만 원이 일단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안에서 10만 원씩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각각 일반 국민,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에게 또 1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나눠서 지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취약 차주의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담겨 있는데 일단 이 지급은 빠르면 7월 중순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급 수단은 제가 소비 쿠폰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2020년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회복 지원금, 피해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그 모델을 사실 본땄는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소비 진작, 경기 회복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준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원래 대통령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복지 철학이기도 하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 근데 다만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3년 반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가정 경제도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제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좀 더 두텁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빠르게 지역 경제로 흡수될 거라고 보이는 게 4개월 내에 이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 효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추정치인데요. 국세청이 이달 말에 국세 통계연보 이제 사업자 현황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예상치입니다만 자영업자에서 폐업한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추정치인 거고요. 2023년에 98만 6천 명 정도가 그 폐업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영업자 그 규모가 큰 편인데 비율적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20% 아래로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자영업 자체가 붕괴되고 위축돼서 이제 붕괴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근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내란까지 거치면서 실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갑을 열기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민주당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이런 거를 이 대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무슨 실험을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브한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빠르게 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맥
경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안 돌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니까 경제적 위기가 국가적 경제 위기도 있지만 가정 경제도 지금 파탄날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 긴축 재정, 뭐 건전 재정해서 돈을 안 풀었으니까 좀 이번 이 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좀 국가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 곳곳에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상황은 주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혈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특히 계엄 이후에 이른바 소비재,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어떤 업종에 가서 얘기를 들어도 다 못 살겠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또 30조를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이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빚이 많은 상황인 건 맞지만 여기서 그럼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빚이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정으로 치면 부도가 나고,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나고, 가정으로 치면 파산을 해서 그냥 국가 자체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고액의 어쩌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든 이런 곳에서 돈을 빌려 써서라도 일단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호텔 경제학 얘기를 했는데 그 대선 기간 내내 말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근데 아담 스미스 이후로요,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더 중요하다가 이미 19세기에 바뀌었습니다. 200년이 넘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추경에서 사실 이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절반이 넘는 16조 가량의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입니다. 그 정말 절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봅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네.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 제가 네. 지난번 방송인가요?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의 이 위기는 코로나 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그때 정부에서 그 방역에는 대단히 큰 성공을 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영업자의 그 영업을 못했잖아요. 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양반은 그 윤석열 정부한테 처음부터 민생 지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아주 대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어서 계속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송원석 대표 무슨 대국민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가,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개별 가게가 빚을 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파산하게 되면 이거를 회복시키는 데는 지금 우리가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출혈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은 지역구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북 영천인가 영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너무 그런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민심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기재부 차관까지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면 나라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곳간을 어떻게 악용하고 남용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지역구 정치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적자로 만들어 놓은 회사 임원진들이 외부에서 집회나 시위하면서 우리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뭐랄까 퍼주기 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시위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 반대하시잖아요. 어쨌든 정치 추경이라고 하시면 받지 마세요. 아니,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위, 그러니까 이제 15%까지 포함해가지고 1차는 15만 원을 다 받아요. 받지 마세요. 국힘은 안 받는 그러니까 받지 걸로. 말라고요. 받지 말고 날 주세요. 저를 주시면 제가 기부를 하든지. 나눠 씁시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각자가 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 기부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본인과 국회의원의 가족은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쓰지 않고 기부했다라는 걸 다 인증하시면 제가 이 진정성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과 또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생 쿠폰 거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터가 돌아다니는데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짜리에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럼 기부를 하시든지 네. 아니 뭐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진짜 답답한 거예요. 네. 지난 3년 반에 정부가 어땠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납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네, 또 굉장히 또 시원시원한 카리스마 넘치는 소식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후에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검찰과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은 30분 만에 업무 보고가 중단됐습니다. 다시 갖고 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됐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기강 잡기를 한다. 원래 그랬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 분리인데 검찰에서 그 관련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일부 축소시켰던 수사권 더 넓히는 식의 지금 업무 보고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보면서 이게 고의 태만 정도가 아니라 저항이구나. 아직도 검찰은 이런 상태에 이런 어떻게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작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업무 중단할 수밖에 보고 없죠.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뭔가 이건 의도가 저항이에요. 있는 저항 그냥.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의 저항이다. 아니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다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일을 얘기했던 거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글쎄 뭐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 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제 정부의 기강 잡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정말 이례적으로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다 굉장한 비판,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정말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거 기강 잡기라고 하는 표현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앞에가 있는 거죠.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선언하고 큰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문제는 이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아주 시그니처 정책이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검찰 법무부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저항을 하면 기강을 안 잡으면 저항을 하는데 기강을 안 잡으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기강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그 공직관을 대통령이 이미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이 얼마든 뭐 자기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든지 간에 국민들의 일꾼이자 성실한 대리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게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1박 4일짜리 사실상 1박 3일이지만 바로 이어서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사실 대통령을 뽑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보수 지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해달라고. 근데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이 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대충 하고 넘어간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깨닫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는요. 특히 성남시장 때는 그때 막 트위터로 주말에도 불시에 시차를 나가서 보도블럭이 몇 군데 빠져 있으면 본인이 직접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어디 골목에서 몇 번째로 지나가는 길목에 보도블럭이 빠졌다라고 트위터에 사진 올려놓고 현장 공무원들 당장 이거 바꿔놓으라고 지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면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 얘기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게 저는 그 저항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우습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썼었습니다. 원래 이제 법무부의 외청 중에 하나가 검찰청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검찰청에 법무부가 있다, 부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위상이 그만큼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검찰청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전체의 법률 업무는 다 검사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매번 정부 초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다 결국 손들지 않았느냐.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주요 보직들 아직까지 임기가 남은 많은 곳들에 윤석열이 임명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초반부터 이게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꿇습니다, 절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도 사표 내고 나가면 되죠 뭐. 그렇죠.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한 번만 짚고 갈게요. 국무총리 청문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 이제 다양한 증인을 채택을 해달라고 이제 야당 측에서 요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는 뭐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도 있고 현 부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 20일이고 24, 25일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인사청문회 일정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주말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협의를 진행할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있어 보이고요. 뭐 증인이 없거나 참고인이 없으면 일단 인사 검증의 정당성이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저하된다고 언론에선 보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야 모두 그 어떤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뭐 공이 똑같기 때문에 특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파행 놓을 애초부터 심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배우자 증인 이런 요구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목적이 어쨌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싶다라든지 계속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싶었던 심보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4, 25일 인사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을까요? 지연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여당 측에서는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의 지금 총리 내정 지명자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도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야당 측의 요구가 아니 뭐 사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도 아무리 공기에 관한 검증이라고 할지라도 좀 도를 넘는다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아까 그 지금 그 김석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 한 사람밖에 눈에 안 띈다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재산과 관련된 공격을 해대는데 막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 재산이 2억 원이고 지금 주진우 의원은 아들만 7억 원이고 전체는 70억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효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격감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지금 뭐 10가지 뭐 중대 사유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걸 이렇게까지 끄집어내야 될 부분일까 하는 것들만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국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파토를 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보님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최대한 새 정부 출범한 거니까 최대한 저 국민의힘하고 협상해서 가기는 해야 되는데 협상이. 근데 이제 증인 채택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 뭐 현 부인, 뭐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하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그 전례가 단지 전례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협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더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파행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개가 짖어도 이제 기차는 달린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령 뭐 자녀의 재산 형성 의혹이라든지 네. 또 아내의 재산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를 보면 특히 후보자가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재산 형성 자료를 야당 즉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하면 사생활이라고 딱 잡아댔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 인사들을 두둔해 준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근데 전처 얘기를 꺼낸다라는 게 지금 거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인 명단에 대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기까지. 전례는 증인하고 참고인 합의 안 돼가지고 없이 진행된 청문회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장 뉴스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